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태준은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 공허했습니다. 운전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곧 저택에 도착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네. 그때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태준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몸이 굳어졌습니다. 낡은 고물상 앞에서 한 젊은 여자가 폐지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그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잠깐 차 세워. 운전사가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회장님? 태준은 대답도 하지 않고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빗속에서 그 여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가영은 깨진 도자기 조각을 주워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청아백자 조각이네. 아까운데. 태준이 그녀의 뒤에서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은 이목구비, 똑같은 손동작. 가영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이세요? 태준은 입을 열려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고물상은 벌써 문 닫았어요. 태준이 겨우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아가씨, 실례지만 몇 살이신가요? 가영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23인데요.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딸이 지금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습니다. 그때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영아, 들어와라. 한만식이 고물상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태준을 보자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준이 만식을 향해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따님이십니까? 만식이 가영의 어깨를 감싸며 경계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왜 물으시는 거죠? 태준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JK홀딩스 회장 이태준입니다. 만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영이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만식이 가영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있어. 손님과 할 얘기가 있다. 가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물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식이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언제부터 아버님 곁에 있었습니까? 만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왜 물으시는 겁니까?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제 딸과 너무 닮았습니다. 25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과요. 만식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태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저 아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식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영이는 제 친척이 죽으면서 맡긴 아이입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태준이 만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가영이는 제 딸입니다. 태준이 뒤로 물러서며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만식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낼 것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요. 만식이 고물상 문을 닫으며 외쳤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태준은 빗속에 홀로 서서 고물상을 바라봤습니다. 차로 돌아온 태준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호인가? 지금 당장 만나야겠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사무실에서 강민호를 만났습니다. 강민호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고물상 주인과 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강민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만식이라는 사람은 15년 전 갑자기 이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한가영이라는 딸과 함께요. 태준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출생 기록은?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한가영의 출생 신고가 너무 모호합니다. 병원 기록도 없고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든 검체를 확보하게, 들키지 않게 말이야. 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비서실장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물상 부지 매입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금액은 주변 시세의 몇 배인가?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5배입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태준이 펜을 들어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한만식에게 전달하게. 김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내 딸. 아버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 다음 날 오후 김 비서가 고물상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만식이 폐지를 정리하다가 고급 승용차를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김 비서가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만식 사장님이십니까? 만식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김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JK홀딩스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만식이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본 만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시세의 5배입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이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식이 계약서를 도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안 팔리다. 김 비서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식이 봉투를 김 비서에게 돌려주며 소리쳤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은 절대 안 팔아요. 김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유라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식이 고물상 문을 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땅을 팔면 제 딸의 과거까지 파헤쳐질 겁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김 비서가 난처한 표호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을 2층 창문에서 지켜보던 가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그날 저녁 태주는 보고를 받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거절이라니. 김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만식 씨가 딸의 과거가 파헤쳐질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태준이 의자에 깊이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군. 그때 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이 급히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나?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가영의 머리카락을 확보했습니다.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연락하게. 전화를 끊은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강민호가 태준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이 어두웠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 강민호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태준이 봉투를 뜯어 검사 결과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검체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긴 합니다만 태준이 검사 결과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강민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태준이 창밖을 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어. 내 딸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있다. 강민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는 믿을 만한 곳입니다. 태준이 강민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25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이야.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고물상에서는 만식이 가영을 불렀습니다. 가영이 계단을 내려오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만식이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도시 외곽마트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라. 가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만식이 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 좀 들어라. 당분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가영이 아버지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만식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 같은 시각 JK홀딩스 부회장실에서 이현석이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삭제된 파일 복구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태준의 극비조사 명령서가 떴습니다. 현석이 화면을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가영? 25년 전 사건? 현석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들어오자 현석이 명령했습니다. 한만식이라는 자를 조사해. 과거 동업자나 아는 사람을 모두 찾아내.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석이 의자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삼촌이 후계자를 찾고 계시는군. 그럴 순 없지. 며칠 후 현석은 한만식의 옛 동업자 최 씨를 만났습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최 씨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현석이 수표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한만식과 한가영에 대해 아는 걸 모두 말해 주십시오. 최 씨가 수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현석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1억입니다.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최 씨가 수표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한만식이 15년 전에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 아이 출생에 대해선 입도 안 열더라고요. 현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아이가 진짜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까?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한만식이 그 아이를 지나치게 숨기려 했어요. 현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석이 호텔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팀장 나야. 일을 하나 맡길 게 있어. 며칠 후 밤 만식은 고물상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짐을 하나씩 싣기 시작했습니다. 가영이 마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만식이 놀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가영아, 짐 좀 싸라. 우리 이사 간다. 가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사요? 갑자기요? 만식이 가영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 듣고 빨리 짐 싸. 내일 새벽에 떠날 거다. 가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서 짐을 꾸리던 가영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은색 상자가 나왔습니다. 가영이 상자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가방에 넣고 짐을 계속 쌌습니다. 그 시각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고물상 근처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 남자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표 지점 도착했습니다. 현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지대 확인했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카메라 없습니다. 현석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새벽 4시에 실행해. 전기 합선으로 보이게 하고. 남자가 전화를 끊고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자가 고물상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스 배관과 전선을 확인하고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만식과 가영이 마지막 짐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만식이 고물상 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영이 트럭에 오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야 하나요? 만식이 운전석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한다. 너를 지키려면. 그때 고물상 안쪽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폭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만식이 급히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폐타이어와 폐지 더미로 번졌습니다. 만식이 고물상 안으로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안에 중요한 게 있어. 가영이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만식이 가영을 밀어내며 외쳤습니다. 가영아, 트럭에서 떨어져. 만식은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물상 지하 창고로 내려간 만식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휴대폰과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만식이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큰 철골이 만식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으악! 만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밖에서 가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방관이 만식을 발견하고 급히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의식을 잃은 만식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가영이 구급차를 따라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새벽 5시 태준이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고물상에 불이 났습니다. 태준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김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한만식 씨가 중태입니다. 한가영 양은 무사하고요. 태준이 옷을 급히 입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겠네. 차 준비해. 태준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구석에 가영이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괜찮습니까? 가영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준이 명함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며칠 전에 고물상에 갔던 사람입니다. 가영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다치셨어요. 다 제 탓이에요. 태준이 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중상입니다. 당분간 의식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영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이 가영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치료비 걱정 말고 아버님께 집중하십시오. 가영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죠? 태준이 가영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 딸을 닮아서입니다. 가영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보호 아래 있으면 안전할 겁니다. 그 순간 현석이 병원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이 저 여자를 보호하기 시작했군. 경호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석이 차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다음 수를 준비해야지. 태준은 가영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가영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집에 가서 쉬십시오. 깨끗한 방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가영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태준이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일주일 후 태준은 가영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가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가영이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JK 헤리티지 재단 인턴 자리를 제안합니다. 가영이 놀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저를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대신 당신은 일하면서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가영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전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제가 재단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태준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고물상에서 폐품의 가치를 알아봤듯이 재단의 유물들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영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받아들이십시오. 가영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 가영은 재단 건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재단 관리자가 가영을 맞이했습니다. 한가영 씨죠? 저는 유물관리팀 박 과장입니다. 가영이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과장이 가영을 아카이브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수백 개의 상자가 선반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유물들을 분류하고 목록을 만드는 게 일입니다. 가영이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도자기 조각이 나왔습니다. 가영이 조각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조선 후기 백자 조각이네요. 상감 기법이 들어간 걸 보니 왕실용일 가능성이 있어요. 박 과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영이 조각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물상에서 배웠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죠. 박 과장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회장님 눈썰미가 틀리지 않네요. 그날 저녁 태준은 가영의 첫 근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한가영 씨가 하루 만에 100점이 넘는 유물을 정확하게 분류했습니다.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친자 확인이 안 됐는데요. 태준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DNA가 뭐가 중요한가? 저 아이는 내 아내를 닮았어. 손놀림 하나하나가 똑같아. 한편 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영의 인사 파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한가영이 재단에 정식으로 배치됐습니다. 현석이 파일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삼촌이 저 여자를 후계자로 만들 생각인가 보군.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석이 의자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의 평판을 떨어뜨려야 해. 재단 내부 기밀 서류에 접근 흔적을 남겨. 비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 며칠 후 재단 내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이 복도에서 속삭였습니다. 한가영이 회장님과 무슨 관계래요?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고물상 딸이었다던데. 어떻게 갑자기 여기 들어온 거지? 가영이 복도를 지나가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가영은 들은 척하지 않고 아카이브로 향했습니다. 재단 도서관에서 가영은 봉인된 문을 발견했습니다. 박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저기는 뭔가요? 박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부인의 개인 서재였어요. 돌아가신 후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죠. 가영이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부인? 그날 밤 가영은 태준의 허락을 받아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과 책상이 보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가영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여자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에게 만약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진실을 찾아야 해. 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지도 조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가영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다음 날 가영은 박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회장님 부인은 어떤 분이셨어요? 박 과장이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세계적인 고미술 복원가셨죠. 이 재단도 부인께서 만드셨어요. 가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복원가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희귀한 안료와 도구를 다루는 솜씨가 일품이셨죠. 당신이 그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네요. 가영이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박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25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딸과 함께요. 가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이요? 박 과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그 일로 아직도 고통받고 계시죠? 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가영이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가영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식이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식이 없는 만식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전 누구예요? 정말 아버지 딸이 맞아요? 만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달 후 가영은 JK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사회에서 발표하십시오. 가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도 될까요? 태준이 가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발표 당일 이사회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현석도 맨 뒷자리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영이 단상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찾는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화면에 폐기물로 만든 예술 작품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이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 폐품으로 만든 겁니까? 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물상에서 배운 지혜입니다. 쓰레기는 없습니다. 단지 자리를 잃은 자원일 뿐이죠.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현석만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석이 복도에서 경호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삼촌의 주치의를 만나. 그날 저녁 만식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가영이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만식이 가영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영아, 미안하다. 가영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전 누구예요? 왜 저를 숨기셨어요? 만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만식이 태준을 보자
몸을 떨었습니다. 태준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이 눈을 감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저는 사고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영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복된 차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차 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꺼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연석의 아버지였습니다. 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식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아기를 달라고 했어요.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영이 입을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만식이 가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도망쳤어요. 가영이를 데리고 숨어 살았습니다. 태준이 만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 만식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영이의 신분을 위조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없었다면 제 딸은 죽었을 겁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강민호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태준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제가 조작했습니다. 이연석 부회장의 지시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민호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게 진짜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관계 일치입니다. 태준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이 가영을 돌아봤습니다. 가영아, 넌 내 딸이야. 가영이 태준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가영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만식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태준이 가영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이 그룹의 후계자야. 가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내 어머니의 재능과 내 의지를 모두 가졌어. 그날 밤 태준과 가영은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준이 가영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나한테 준 거야. 이제 내 거다. 가영이 시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태준이 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자. 내 신분을 되찾을 거야.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현석의 주치의가 태준의 주치의실을 찾았습니다. 주치의가 약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회장님 약에 섞으세요. 태준의 주치의가 약병을 받아들며 떨렸습니다. 이건 심장에 무리를 주는 약입니다. 현석의 사람이 봉투를 던졌습니다. 10억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십시오. 주치의가 약병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처럼 약을 먹었습니다. 가영과 함께 그룹 창립 기념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준이 가영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를 공식 후계자로 발표할 거야. 가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준비가 됐을까요? 태준이 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준비됐어. 기념식장에 도착한 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갑자기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렸습니다. 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단상에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달려들었습니다. 현석이 뒤편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영이 태준의 손을 꼭 쥐고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의료진이 심장 박동을 확인하며 급히 움직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태준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영이 중환자실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김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가영 씨, 괜찮습니까? 가영이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제 눈앞에서요. 김 비서가 가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현석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삼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 발작입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현석이 김 비서를 돌아보며 명령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십시오. 김 비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룹을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회장 대행을 맡겠습니다. 가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현석이 가영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룹 일에 간섭하시오? 가영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전 아버지의 딸이에요. 현석이 서류를 꺼내 던졌습니다. 증거라도 있소? 고물상 출신이 감히. 김 비서가 현석을 말렸습니다. 부회장님, 너무하십니다. 현석이 김 비서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비켜요. 지금부터 내 명령을 따르시오.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현석이 의장석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의 위임장입니다. 혼수 상태 시 저에게 경영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이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작성하셨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현석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저를 회장 대행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사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현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룹을 이끌겠습니다. 그날 오후 가영은 재단 사무실에 출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카드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가영을 막았습니다.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가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 대행님 지시입니다. 한가영 씨는 해고됐습니다. 가영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한가영 씨, 한만식 환자분 병원비가 밀렸습니다. 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입금할게요. 전화를 끊고 가영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준이 지원하던 계좌도 동결됐습니다. 가영이 거리를 헤매다 옥탑방에 도착했습니다. 고물상 시절 살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가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만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영이 급히 받았습니다. 아버지, 만식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영아, 박전무를 찾아가라. 가영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박전무요? 만식이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25년 전 진실을 알고 있어. 현석의 악행도 모두 기록했다. 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계세요? 만식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가영이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현석은 태준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혼자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이제 그룹은 제 겁니다. 현석이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주치의가 떨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주치의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현석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요양병원입니다. 외부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주치의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비밀리에 외딴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영이 다음날 아침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태준 환자는 여기 없습니다. 가영이 소리쳤습니다. 어제까지 계셨어요. 어디 갔어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밤사이 전원하셨대요. 가영이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영이 가방을 뒤져 은색 상자를 꺼냈습니다. 고물상에서 가져온 그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반지와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암호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영이 종이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때 한 남자가 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전무였습니다. 한가영 씨죠? 가영이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박전무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전무입니다. 만식 씨가 저를 찾으라고 했죠? 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 좀 도와주세요. 박전무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긴 위험합니다. 따라오십시오. 가영이 박전무를 따라 병원을 나섰습니다. 현석의 경호원이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경호원이 현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가영이 박전무와 만났습니다. 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둘 다 감시해. 움직이는 대로 보고하고. 박전무는 가영을 외곽의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아신다고 했어요? 박전무가 가방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가영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날짜들이 보였습니다. 박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이현석이 10년간 빼돌린 그룹 자금 내역입니다. 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전무가 장부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세탁했죠. 이사들에게 뇌물도 줬고요. 가영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겼습니다. 이걸 왜 숨기고 계셨어요? 박전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실 줄 몰랐습니다. 때를 기다렸는데. 가영이 장부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박전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남긴 것도요. 가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가요? 박전무가 지도를 꺼냈습니다. 이 좌표로 가보십시오. 거기 진실이 있습니다. 가영이 지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영은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폐쇄된 창고였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켰습니다. 구석에 금고가 보였습니다. 가영이 은색 상자에서 나온 반지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가영이 메모리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석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가영이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경호원이 소리쳤습니다. 저기야, 잡아. 가영이 골목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경호원들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가영은 만식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만식이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가영이 메모리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찾았어요. 만식이 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현석을 무너뜨릴 수 있어. 가영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방화범은 찾았어요?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친구들이 찾아냈어. 놈들이 자백했다. 만식이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가영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현석 부회장이 돈을 줬어요. 고물상을 태우라고요. 가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가영은 원로 이사들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회의실에 3명의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영이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현석 부회장의 범죄 증거입니다. 한 이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메모리 카드의 내용과 비자금 장부를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가영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25년 전 현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를 죽여야 해. 태준이 후계자를 두면 안 돼. 이사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영이 방화범의 자백 녹취록도 들려줬습니다. 다른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현석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법무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법원에서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법무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원로 이사회가 특별감사를 신청했습니다. 현석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한가영이 한 짓이군. 현석이 컴퓨터를 켜 비상자금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산 동결. 현석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경찰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현석 씨 횡령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현석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현석이 끌려가며 가영을 찾았습니다. 복도에 가영이 서 있었습니다. 현석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한 짓이지. 고물상년이. 가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경찰이 현석을 끌고 나갔습니다. 가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영 씨,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가영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김 비서가 주소를 건넸습니다. 외곽 요양병원입니다. 지금 옮기는 중입니다. 가영이 달려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태준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영이 달려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태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가영이 태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같이 갈게요. 만식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가영아, 아버지도 함께 간다. 가영이 만식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가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식이 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가 이겼다. 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영이 놀라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태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영아.
가영이 태준의 손을 꼭 쥐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석 달 후 태준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세 사람을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준이 가영과 만식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태준이 멈춰서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가영 씨가 정말 따님이십니까? 태준이 가영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친딸입니다. 25년 만에 찾은 제 딸입니다. 기자들이 다시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정식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세 사람은 태준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앞에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가영이 낯선 광경에 어색해했습니다. 태준이 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야. 일주일 후 JK홀딩스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가영과 만식이 옆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가영은 제 친딸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25년 전 사고의 진실도 밝히겠습니다. 화면에 현석 아버지의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기자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현석은 모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태준이 가영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제 딸 이가영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에 입을 댔습니다. 저는 고물상 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그룹도 그렇게 이끌겠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태준은 만식을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에서 태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 몫입니다. 만식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고물상 자리에 지을 문화센터 설계도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영이를 지켜준 보답입니다. 여기서 여생을 편히 보내십시오. 만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준이 만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1년 후 고물상 자리에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재활용센터와 예술공간이 함께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가영이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식이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고 있었습니다. 가영이 들어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만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너만 잘 있으면 돼. 가영이 만식을 안았습니다. 저녁 태준의 저택에서 조촐한 식사가 있었습니다. 태준과 가영, 만식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가영과 만식도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후 가영은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태준이 함께했습니다. 가영이 은색 상자를 묘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실을 다 알았어요.
태준이 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가영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묘지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가영은 이사회에서 첫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경영 방침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이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가영 회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영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가영은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생각이 많구나. 가영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태준이 가영 옆에 섰습니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가영이 태준의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해요. 태준이 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물상 딸이었던 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넌 항상 내 딸이었어. 단지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가영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태준이 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자.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물상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가영은 더 이상 배고픈 고물상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은 딸이었습니다. 비바람 치는 밤 고물상에서 폐지를 줍던 한 소녀가 재벌 회장의 딸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아버지와 딸이 마침내 재회했고 악의 무리를 물리치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한가영은 더 이상 버려진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소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물상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것은 없다는 것,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 그 철학으로 그녀는 새로운 리더가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만식이 목숨 걸고 지켜낸 사랑, 이태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리움, 그리고 가영이 보여준 용기. 그 모든 것이 모여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완성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